부부 관계는 무촌 관계예요. 촌수가 없어요. 너무나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촌수를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깝다. 그래서 촌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굉장히 가깝죠. 거기 촌수 있어요. 일촌. 부부지간에는 무촌의 의미가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아주 가까울 수도 있고 아주 멀 수도 있고. 이 무촌의 신분관계가 되면 부부간에는 의무가 생겨요. 그 의무는 부양의무, 동거의무, 정조의무 이렇게 생깁니다. 서로 부부간에는 무촌인 것을 알고 서로 이제 상당히 상대를 존중하면서 이러면서 살아야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꿈꾸는 그 순수한 사랑,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순수한 사랑 또는 영원 불멸의 사랑을 갖기를 꿈꾸죠. 네.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제일 중요한 선택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그 세 가지는 첫 번째는 가치관의 선택, 두 번째는 배우자의 선택, 그리고 세 번째는 직업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의 선택은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한 여성관 또는 남성관, 또 배우자관,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치관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생관도 있고 또 사생관도 있고 국가관도 있고 이런 가치관에 따라서 결국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치관은 본인들한테 다 형성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가치관에 따라서 이제 배우자를 선택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을 이룬 후에는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직업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직업에서 얻는 소득으로 가정 생계를 이제 유지하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선택 중에 세 가지를 다 성공한 사람은 이제 드물다고 하고 두 가지만 성공해도 대성을 이뤘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만 성공하면 이제 소성을 이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배우자만 잘 선택해도 인생에서 성공한 거예요. 배우자 선택을 보면 그 아주 물불을 가리지 않는 맹목적 사랑도 있고, 여러분 그 왕자 호동과 낭랑공주 아세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명고를 찢고 자기 조국보다는 그 호동왕자를 택했죠. 그리고 또 영국의 에드워드 8세는 그 이혼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왕위를 내려놓습니다. 그런 사랑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면 이제 저녁 때 되면 헤어져야 되잖아요. 헤어지기가 싫으니까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같이 살려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약혼을 하기도 하고 또 안 하기도 하는데 약혼은 결혼을 약속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행사죠. 양가 부모 가족 다 모이고 친지도 일부 모이고. 근데 그 약혼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데 때때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파혼이라고 하죠. 파혼이 되면 이제 상당히 고통스럽죠. 그러면 그리고 파혼은 형식도 간단해요. 이혼 같은 거는 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파혼은 그냥 말만 하면 파혼이 돼요. 그냥 나 싫어졌다. 그리고 만나기 싫으면 전화로 할 수도 있고 전화 목소리도 하기가 좀 미안하다. 그럼 이메일로 우리 없던 일로 하자. 그러면 그냥 파혼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부당하게 파혼이 됐을 때 이 부당 파혼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의 경우에 처녀가 약혼을 했다가 파혼이 되면 그것도 본인한테 정신적 충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적 충격에 의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산적 손해도 청구할 수 있어요. 이제 약혼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던 여성이 전업주부가 되고 남편을 진짜 잘 섬기기 위해서 또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러면 자기 경력도 어느 정도 있을 텐데 그 경력도 다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다시 취직을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또 그 경력을 인정받을지도 모르고 그 점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혼됐다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그 점에 대한 권리를 또 찾아야 돼요. 그리고 또 문제는 예물을 주고받는데 그 예물은 결혼을 전제로 예물을 준 거예요. 약혼 반지. 파혼이 되면 예물 반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물도 다 반환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혼할 때는 파혼은 상당히 드물고 대부분 다 이루어집니다. 결혼이. 근데 이제 약혼 기간이 너무 길면 좀 안 좋죠. 그래서 약혼은 짧게 하고 반드시 결혼에 성공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약혼이 결혼으로 이루어지면 이제 드디어 결혼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바뀝니다. 우선 신분 관계가 바뀝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그 부부 관계는 무촌 관계예요. 촌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촌수를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깝다. 그래서 촌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굉장히 가깝죠. 거기 촌수 있어요. 일촌. 근데 부부 관계는 촌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헤어지면 남이기 때문에 또 촌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는 무촌의 의미가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아주 가까울 수도 있고 아주 멀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님과 남 사이란 말도 있죠. 점 하나만 지우면 완전히 님이 남이 되죠. 그래서 보면 이 무촌의 신분 관계가 되면 부부 간에는 의무가 생겨요. 그 의무는 부양 의무, 협조, 동거 의무, 정조 의무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이제 정조 의무는 처녀 때, 총각 때는 한 사람한테 서로 두 사람끼리만 서로 부부 관계를 하는 것이 부부 관계를 해야 되지만 그 전에는 뭐 그런 의무가 없죠. 이때는 정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외도를 하거나 바람을 피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그리고 부양 의무는 결혼을 했으면 직업을 선택해서 그 직업에서 얻는 급여로 생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런 부양 의무가 있는데 이 부양 의무는 남녀 공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남편이 사고로 결국 직장을 가질 수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부양 의무는 아내한테 있어요. 그럼 아내가 생활전선에 나가서 남편을 부양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얼핏 보면 부양 의무는 남편만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내한테도 부양 의무가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남편이 이제 생활을 하고 이제 아내는 결국 그 내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거 의무가 있어요. 이 동거 의무는 본인이 같이 사는 의무가 있죠. 부부인데 떨어져 살면 안 되죠. 그래서 떨어져 살게 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동거 의무 위반은 아닙니다. 가령 기러기 아빠가 돼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떨어져 있었다. 이런 경우는 동거 의무 위반이 아니죠. 그 다음에 중동으로 결국 그 직장이 그쪽으로 가서 또는 지방이라서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아내는 아이를 위해서 서울에서 가르쳐야 되니까 아이들 보호하고 이런 경우는 떨어져 있어도 동거 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정조 의무도
일부 일처제예요. 그러니까 근데 외국은 일부 다처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재미난 일이 외국에 우리나라 중동에 이제 근로자가 갔어요. 근데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나라는 일부 다처제예요. 4사람까지 아내를 둘 수 있습니다. 근데 4사람의 아내를 태우고 가는 차하고 사고가 나갖고 그 남편이 사망을 했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사망사고가 났으니까 이제 재판을 했어요. 거기서 한국 근로자인데. 근데 그 판결이 이렇게 났습니다. 이 4여자 부인을 네가 부양해라. 그 부인이 4명이 생겼어요. 근데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그건 거기에서 일이지 그 4사람의 부인을 데리고 한국에 오면 그거는 간통이 되고 큰일 납니다. 한국의 법은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예전하고 달리 지금은 이제 여성의 그 교육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높아져서 지금은 단순히 외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약한 그 부정행위라고 하는데 그 정도만 돼도 잘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신분관계가 이런 관계가 생기고 법적 의무가 생기고 무촌 간의 관계가 결혼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부 간에는 무촌인 것을 알고 서로 이제 상당히 상대를 존중하면서 이러면서 살아야 되겠죠. 근데 너무 가깝다고 신분관계에서 존중을 하지 않으면 결국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제 분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를 잘 이해하고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죠. 그래서 상대 얘기에 대해서 항시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하고 들으면 됩니다. 영어에 understand라는 말 아시죠? 이해하다, understand. 근데 그 understand라는 말은 그냥 풀이하자면 under라는 것은 이제 아래라는 뜻이고 stand는 아래에 쓴다. 그러니까 상대하고 얘기할 때 이해하는 건 상대 눈높이보다 아래에서 상대를 쳐다보면서 얘기하면 그러면 상대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 말 아시죠? 남편을 왕으로 섬기면 본인은 뭐가 돼요? 근데 높은 자리에서 하인 취급을 하면 본인은 뭐가 돼요? 하녀가 되죠.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십시오. 그러니까 understand, 이해하고 그러면 결국 무촌 간의 관계가 정말 아주 귀족적인 관계로 바뀌고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재산 관계입니다. 이 재산 관계는 일반 부부 간의 재산 관계는 아주 특이해요. 보면 이제 용돈 무슨 그 비상금 같은 거 남편이 이렇게 감춰 두고 막 이러죠. 그거 청소하다 보면 딱 찾잖아요. 그거를 몰래 가져갑니다. 그럼 남이 돈 가져가면 그건 뭐예요? 절도죠. 아내의 돈이나 남편의 돈을 훔쳐가도 그건 절도죄입니다. 절도죄는 맞아요. 그 남편 지갑에 있는 돈을 뺀다든지 또는 남편 호주머니에 있는 돈. 그 남편들은 호주머니에 돈 있어도 잘 몰라요. 그거 빼가도 모른다고. 지갑에 있는 돈도 일부 빼가도 잘 몰라요. 그렇게 빼가면 그게 딱 나중에 필요할 때 비상금으로 쓸 수 있잖아요. 남편의 그 지갑에서 돈을 빼가도 절도죄는 맞지만 국가에서는 절도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재산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용돈 그 얼마든지 가져와도 그 대신 그거 가져와서 그거를 딴 데 쓰지 마시고 명품 사는 데 쓰지 마시고 좋은 일에 생활비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모아뒀다가 무슨 그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그거를 쓰면 좋죠. 그러니까 남편의 지갑에 있는 돈은 가져와도 됩니다. 좋은 데다만 쓴다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남편의 돈을 갖고 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주 그 좀 슬픈 일이 하나 있었어요.
부부는 별산제입니다. 그래서 남편 재산, 아내 재산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편 재산은 남편 재산이고 아내 재산은 아내 재산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채권자들이 결국은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돈을 받으러 오는데 남편은 재산이 없고 집은 아내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아내의 재산에는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꼭 집을 살 때는 공동 명의로 하든지 남편이 사업할 때는 이제 아내 명의로 해버리면 그 재산은 보존이 되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남편 명의로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남편이 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이 아니라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기 출장이라 근무를 하고, 근데 친정 아버지가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수술비는 없고, 그러니까 급하니까 남편한테 얘기하지 않고 결국 그 인감을 다 맡겼기 때문에 외국 가면서 그 집을 저당 잡혀서 남편 집, 명의 집을 저당 잡혀서 돈을 빌려서 수술비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이 한 2, 3년 있다 이제 올 때까지는 이자 내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친정에서 사업을 하니까 사업에서 결국은 이제 돈이 나오면 갚으면 되니까 그랬는데 사업도 망하고 남편이 돌아왔는데 이자도 제대로 못 내고 그러니까 그 채권자가 이 집을 경매로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모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집이 날아가게 이제 잃어버리게 생긴 거예요. 이럴 때 보통의 남편들은 아내가 친정 부모의 수술비로 쓴 돈이니까 그거 갚아주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갚아주고 그 비용이 너무 크니까 집을 보존시키려고 이건 나 몰래 가져간 거니까 내 못 갚아주겠다 남편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갚아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돈 빌려준 사람은 결국은 사기당한 거잖아요. 이 담보를 보고 빌려줬는데 인감을 훔쳐서 저당을 설정한 거니까 문서위조죄, 인감 훔쳐서 했다. 그래서 이거는 친족상도례가 아니고 용돈을 이렇게 훔치는 거는 처벌 안 되지만 인감의 서류를 위조해서 저당 설정하고 이건 처벌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대가 고소를 했어요. 내가 이 돈을 못 받으면 부인이라도 사기당했으니까 고소하겠다.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 갚아주지 않으면 이 아내는 처벌되죠. 이때 이제 이 아내가 주장한 게 일상가사대리를 주장했어요. 일상가사대리라는 것은 이제 일상적으로 생활비, 무슨 공과금이라든지 뭐 식비라든지 쌀값이라든지 이런 거는 남편의 동의 없이 써도 부부 공동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친정에 대한 부모님의 수술비니까 이건 일상가사대리 범위 아니냐, 그러니까 공동 책임 아니냐. 근데 실제적으로는 일상가사대리라는 것은 수술비 정도는 남편한테 전화해서 이거 저당할 수 있겠다고 알려줄 수 있고 또 알리지 못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 아니다. 만약에 이제 남편이 인사불성이 된 그런 상태라서 연락이 안 되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 몰라도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일상가사대리 주장도 인정이 안 됐고 그래서 결국은 형사처벌받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정한 남편이죠. 근데 남편이 그 아파트 한 채를 보고 아파트냐 아내냐의 선택에서 아파트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남편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 보통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오면 이제 바로 혼인신고하는 그런 신혼부부들 많은데 어떤 부부는 그 혼인신고를 안 해요, 아예.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안 하고 그냥 살아요. 그리고 애가 생기면 이제 그때 하려고. 근데 이제 어떤 부부가 혼인신고 안 한 상태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해서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10한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신랑이 그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근데 아이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가 재산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재산을 이제 상속받아서 이제 슬프죠. 근데 알고 보니까
상속을 하나도 못 받게 생겼어요. 혼인신고를 안 한 것뿐만이 아니라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아이가 없으니까 이 남편분이 다른 여자를 본 거예요. 근데 다른 여자를만 봤으면 되는데 다른 남자를 보고 아이가 생겼어요. 아들이 생기니까 그 여자분이 이 아이를 그 당시에 호적이 있을 때니까 호적에 올려달라. 얘를 사생아로 키우면 어떠냐. 올려달라고 사정하고 몇 년을 들볶이니까 부인 몰래 올려주려니까 결혼신고를 거기다 한 거예요. 그 결혼신고를 해놓고 아이 올리고, 근데 진짜 결혼식 올린 이분은 결혼식도 올렸고 양가 부모님 다 알고 친지들 다 있고 그리고 교회 목사님하고 성도들 다 알아요. 결혼한 거.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부부지만 우리나라는 법률 혼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안 올려도 혼인신고만 하면 법적인 부부로서 그 권리가 인정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부부지만 혼인신고한 그쪽이 진짜 부부예요. 법률적인. 그 상속권은 글로 가요. 그 다음에 여긴 상속권이 없어요. 근데 돈은 누가 벌었어요? 이 사람이 벌었죠.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안 하면 그런 문제가 돼서 혹시 자제분이나 또는 주변에 신혼여행 딱 갔다가 오면 바로 그거부터, 혼인신고부터.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건 사고로 들어서 상속권이 생겼지만 상속권이 없고 그냥 이제 이런 상태에 있었을 때 그 사람, 혼인신고한 사람이 결혼식 올린 사람을 이쪽에서 간통죄로 고소할 거 아니에요. 저쪽을 거꾸로 고소가 돼요. 그러니까 혼인신고 했으니까 내가 부인이다. 근데 그 집 찾아가서 너 간통죄다. 막 그렇게 얘기해 본들 그쪽에서 무슨 소리냐? 당신이 간통이요 하고 거꾸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제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할 뿐만 아니라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이제 신혼집을 가면 이제 전입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 전입신고를 또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신혼들이 보통 그 전세금 뭐 이런 게 자기 전 재산이잖아요. 그리고 막 신혼에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비용을 감당을 못해서 허니문 푸어란 말도 있잖아요. 신혼 때 빚으로 시작을 한다고 해서. 근데 그 전세금을 잊어버리면 또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꼭 하고 거기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신혼 때 행복한 가정은 경제적인 게 무너지면 그 가정이 위태롭습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들 갔다 오면 혼인신고 반드시 하고 또 신혼집에 전입신고도 반드시 해놔서 그 재산을 다 본인이 온전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이 허니문 푸어가 될 수 있거나 또는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그 부인은 딴 데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항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강의 내용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은 혼인신고를 하실 것, 그리고 또 전입신고도 하실 것, 그다음에 부부 별산제니까 집이 생기면 공동명의도 또는 아내 명의로 하는 것도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재산에 대해서는 남편과 협의를 하실 것. 서로 부부간에는 무촌인 것을 알고 서로 이제 상당히 상대를 존중하면서 이러면서 살아야 되겠죠.